안녕하십니까. K토크 부산 유아름입니다. 전국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외치며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제자가 교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한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심각해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달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토크 부산 오늘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 침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학부모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하고 막 가음을 지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교사에게 마음 놓고 소신 있게 바른 것을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비정상적인 민원들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근 교사가 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비롯해 사망하는 일까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뒤늦게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무너진 교권,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부산 교사 노조 김한나 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 그런 사건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두 분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 교육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 서울에서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 안타깝게 꽃을 다 피우지 못하고 정말 희생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제가 한국교총회장으로 있을 때 교권 3법을 통과시켰을 때 5년 전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을 마련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차제의 모든 것을 저는 총동원을 해서 교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고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아직도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방금 오프닝을 보고 약간 마음이 지금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이 처음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너무 문제들을 개별 교사에게만 맡겨왔던 시스템이 전무했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이제 공분하고 계십니다. 슬픔을 넘어서서 지금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광화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야 할 점은 저희가 지금까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고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일이 처음도 아니었지만 저희 목소리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교육 당국에서. 그래서 앞으로라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저희 목소리, 만 선생님들께서 지금 절실하게 내시는 목소리 꼭 반드시 전달되어서 꼭 많은 것이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교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교사의 이제 한 사람으로서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저도 전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도 지난 6월이었죠.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로부터 폭행당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또 한 중학교에서도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요. 먼저 이 사건이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부산 지역의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 학생으로부터 이 폭행을 당한 3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를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이게 또 아동 학대와 맞물려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악성 민원으로 이 고착화되면서 이걸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17개 시도에서 최초로 직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악성 민원인 경우에는 바로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본청에서 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8월 7일 날 우리 부산교육청 본청에서 교권보호회를 직접 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런 문제에 선생님에 대한 교권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는 학교장과 그 피해 교사는 즉각 본청에 혹은 지역교육청에 바로 고발로 하게끔 조치를 해두었고 또 하나는 지금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생님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교권 침해가 발생된과 동시에 우리가 바로 우리 변호사를 바로 투입을 하고 또 그러하여금 선생님에 대한 교권을 바로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게 2차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 열려서 선생님에게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모든 조치를 다 취했고 학생을 전학 조치를 취했고 또 이 피해 교사가 이 학생에게 이 학생을 고발 조치를 해두고 있는 사안이라 이 두 사건은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바로 즉시 변호사를 우리는 투입을 해서 교권을 보호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과 같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또 네, 그렇습니다. 발생과 동시에 교사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계획이십니다. 근데 사실 이 교사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상당히 클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좀 해소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먼저 해당 선생님께서는 신체적인 피해도 피해지만은 그동안 이제 학생을 정성을 다해서 굉장히 지도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더욱더 많이 마음을 쓰고 애쓰면은 학생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하나로 3월에도 교사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지 않고 내가 더 학생과 래포를 형성하면 학생도 나한테 마음을 열고 점점 더 나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로 이제 계속해서 교육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기는커녕 6월에는 이제 선생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폭력 행위가 돼서 선생님께서 많은 상해를 당하시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교육적으로 지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라는 무력감. 그다음에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 와중에 선생님께서 폭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감도 많이 상실하시고 수치심이 너무 많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선생님께서 계속 악몽을 꾸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 학생이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좀 위협하는 학생이었다 보니까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다치고
다른 학생들이 좀 큰일을 나는 그런 꿈을 계속 꾸시다 보니까는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시고, 이제 교육청에서 직권으로 먼저 교부위를 열어주신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선생님 가족분들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선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교부위에서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부위를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를 상대로 나를 상대로 이런 뭔가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에 조금 불만을 품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아동학대자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걸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교육청에서 발빠르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드리고, 교부위를 이제 직권으로 선생님이 뭐 동의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여신다면은 꼭 뒤에 후속 조치를 반드시 이제 붙여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신다거나,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예산이 사실 조금 많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워낙에 그런 비용들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대책을 보완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나 후속 조치, 그 이후에 교사를 어떻게 보호해 줄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달라,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신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히 그건 보호해야 되고요.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 한 사람의 피해가 아니라 그 반 학생 전체가 피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선생님의 앞으로 이게 아동 학대와 관련된 맞고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맞고소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추워도 의심은 여지없이 우리 교권보호 이번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데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교권 피해 사례, 교권 침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의 상황은 어떤 건지, 또 특히 부산의 상황은 어떤지 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이제 7월 31일 지난 이제 월요일 되겠죠, 그죠?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8월 4일까지는 부산 전체에 대해서 모든 학교 672개의 학교의 모든 학교의 전수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지금 숨겨져 있었다거나 혹은 우리가 알지 못했고 또 시시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악성 민원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방금과 같이 우리 본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그야말로 아동 학대와 관련된 부분도 맞대응을 해서 철저하게 선생님은 오로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시 차원의 전수 조사를 통해서 숨겨진 사례까지 찾아내겠다는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오프닝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학생이 우통을 벗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저도 실제로 직접 보았던 사례였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중등 교사이다 보니까 학생들에 의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교사를 상대로 할 경우에는 성적인 표현들 그런 거를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교원 평가에 보면은 익명으로 이제 서술형 답안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들, 모욕적인 표현들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정말 뭐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학교 급을 따라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유치원 같은 경우나 뭐 초등 저학년 이런 쪽은 좀 학부모님에 의한 민원이 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뭐 화장실을 갔다 와서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왜 교사가 따라가서 뒤처리를 다 해주지 않느냐. 이런 식의 아주 사소한 민원들이 선생님들에게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요즘에 뭐 녹음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뭐 특수
유치원, 초등 저학년 정도에는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기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따가지고 할 경우에는 사실 어떤 사람이 안 걸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원천 차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하나의 비법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수업을 이제 방에 하다 보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에 대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학부모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학교에다가 막 전화를 해서 폭언을 하시고 막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막 교사한테 협박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 학부모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즉 지금 저희는 어떤 문제도 겪고 있냐면 저희는 민원인을 응대할 때 그 사람의 신원이 누구인지 파악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은 저희가 전화를 걸면은 전화에 녹음이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뭐 폭언을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학교에는 그런 것이 전무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상 그분이 부모님인지 아니면은 동원된 다른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그것을 맨몸으로 민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큰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뭐 시험 성적, 점수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애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그것을 봐주지 않냐.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민원. 정말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참아서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아마 직권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너무나도 골물대로 골머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을 포함한 어떤 모욕을 한다든지 이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녹음기 사용이라든지 민원인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 부분. 학교 현장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사실 정말 놀랍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교육감님 왜 이렇게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계세요? 저는 1995년에 5월 31일 5.3일 교육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계획이 교육계약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선생님은 오로지 보조 참가자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책무와 의무만이 부여가 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오로지 권한과 권리와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기본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27년 동안 이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이제 골마 터질 대로 터졌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우리가 주장을 했고요. 저는 교육감 이전에는 또 이 교육법의 이 전공자로서 여러 차례 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학부모는 학부모답게, 또 학교는 학교답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가버넌스의 권한과 책무가 동시에 수렴이 되는 그야말로 파탄이 되어져 있는 교육 공동체가 다시 사로잡히 복원이 돼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요구만이 중요시되고 교사의 권리는 빠져있는 그런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무엇이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학교에서 뭐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교사가 되었는데 교육학적 지식에는 보면은 뭐 잘한 학생들을 칭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잘못한 학생들을 타임아웃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재 수단을 교육학으로 저희는 배우고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런 교육학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저희는 그냥 바로 아동학대범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9월 29일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교사들을 이 아동학대 처벌법이 거의 이제 교사들에게 뭐 저승사자와 같은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동복지법도 같이 들어와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이제 정서적 학대라는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에 여러 학생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제지를 하려다 보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이제 받아들여지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 그런 것마저도 아동학대로 겨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은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만으로도 실제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그냥 뭔가 의심이 간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 3월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가지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방해할 경우에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정당한 생활 지도만 하더라도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보는 눈에 따라서는 정당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정당했다 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그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생활 지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놓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조금 더 생활 지도를 하고 아이가 뭔가 변하길 바라면서 내가 조금 더 애를 쓰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한마디가 더 나오거나 혹시라도 뭔가 쓰다듬는 행위가 뭔가 아이에게 아동학대가 된다라고 할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점점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이 오히려 내 밥줄을 끊이지 않게끔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로 이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학생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는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이제 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저희 부산교육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해당 선생님께서 아동학대 의심이 돼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당 학부모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서는 오히려 선생님이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아동학대를 이제 역고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찾아가고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교육청과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분들도. 예. 그랬더니 사실 이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먼저 신고를 한 분이지 학대를 한 경우가 아니고 이게 엄연히 보복성 아동학대라는 것을 해당 학교장 선생님과 그다음에 교육청의 관계자분이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을 신고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는 아동학대법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사방이 완전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이 들고 사실 교사는 교육청의 소속이고 학교의 소속이기도 한데 저희는 지금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은 교육청, 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교조차도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그런 책대로 교육을 하려다 보면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님. 그래요. 예. 지금 우리 김한나 우리 교사노조위원장님이 많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도 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교총회장으로 중앙에 있을 때 이 아동복지법이 5만 원만 벌금을 받아도 선생님은 파면에 이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이 선생님이 아동을 학대를 한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상습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들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예가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아동복지법이 이미 그래서 우리가 개정을 했던 거예요. 개정을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아동학대 특례법, 이 범죄처벌법이라는 특례법이 별도로 또 있어요. 이 법은 아동복지법에 우리가 17조 조문하고 아동 학대 처벌법 제10조 2조문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처벌법은 이것은 이중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법은 정말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에도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그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동 학대 의심이 되는 것은 반드시 신고토록 돼 있단 말씀이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교권이 그야말로 훈육도 못하죠. 교육 활동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손발을 다 묶어 놓은 상태에서 이 법만이 덩그릉 있으니 이 선생님들은 지금 아무런 지금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저희들은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예. 이 법은 정말 위헌을 청구 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은 아동복지법으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정말 좀 정리를 해달라. 라고 저희들은 할 생각입니다. 이 아동학대처벌법과 이 복지법과 관련해서 좀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은 교육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정서적 학대라는 게 너무 좀 광범위하게 애매하다 보니까 예. 듣기로는 이제 이게 기소가 된 이후에도 판결이 이제 제각각이라는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학생이 그냥 기분이 나쁘다라고만 되면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것이 기계적으로 아동학대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결하는 것보다는 교육 현장을 좀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전에 뭔가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병원에서 뭐 정신과 의사나 뭐 이런 분들처럼 1대1로 그런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을 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의 이제 자식을 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1대20 혹은 1대30이 넘는 많은 학생을 한 공간에서 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만 쳐다보고 오직 이 아이의 말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고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적으로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이 충분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사전에 이것이 학대인지 아니면은 정서적인 뭐 문제가 있었는지 교육적인 지도였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냥 무작정 이제 예. 기소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십니다. 사실 지금 기소된 경우에서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아예 경찰 단계에서도 이것은 뭐 조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돼가지고 그냥 종결 나버리는 경우가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혐의 없음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면은 이것은 사실 그냥 감정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소로 가는 과정에서 이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 예.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또 이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조금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해를 이중으로 겪게 되는 경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직위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육청에서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먼저 들어가서 기소 전에 뭔가 사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소와 판결이 기계적으로 또 제각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 그리고 직위 해제 부분에서 직위 해제는 지금 우리 김한나 위원장님 그는 잘못 판단한 문제인데요. 제가 취임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직위 해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적도 없고요. 우리 교육청은 직위 해제는 절대 그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대로 이 이야기가 우리 지금 학대했던 그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절대 다수의 우리가 한 학급이 20명에서 25명이라면은 그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다 함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아동 학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아동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동 학대를 행사하면 그건 선생님이라고 저는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규정들이 이 아주 잘못된 규정들이 지금 너절하게 있다 보니까 이 방금 김한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의 99.9%가
아동 학대로 처벌받는 선생님이 없어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교육의 피해가 일어나니까 이번 차제에 완전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교원 피해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부산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지난 7월 24일 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기자회견을 제가 연 것은 이제 숨기지 말아라. 정말 선생님들이 가지고 그 애환과 고통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것은 절대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교육의 이거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즉각 신고를 해달라. 특히 악성 민원인 경우 3차례 이상 방금 스토크처럼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을 선생님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악성 민원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교권위원회를 먼저 엽니다. 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고요. 그 선생님에 대한 치유라든지 또 선생님이 원하시면은 점검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된 문제를 바로 저희들이 해소할 것이고요. 또한 이제 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사안에 따라 가지고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즉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님 선생님께서는 오늘 8월 4일까지 저희들 전수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4일 이후에는 어떤 행태로든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이거는 신고토록 이거는 해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 문제는 저는 더 이상 이제 우리 교육을 담보로 해가지고 전체의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도 이거는 보호를 해야 되겠고 또 선생님도 보호를 해야 되겠고 우리 교육 전체를 이거는 보호한 차원에서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각 학교에 교권 침해 사안을 처리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기존에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악성 민원인 경우에 직접 도움을 주도록 처리하도록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단을 꾸려서 즉각적으로 피해 교사를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어떻게 일단 되셨나요? 이렇게 피해 교사를 구제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앞서 방금 말씀하셨던 거 보면 이제 정근도 많이 고려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비정기 정보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마주치고 싶지 않은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보위를 이제 직권적으로 여는 것은 또 어떤 것도 보완이 필요하냐면은 교보위를 열어서 처분이 나올 경우에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도 학생에게 등교 중지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냥 학생을 학교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이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 경우는 대부분인데 사실 학부모에 대해서는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교보위를 열었을 때 이제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따라서 각각 5점씩 매겨가지고 이제 15점 정도 수준에서 점수화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점수를 높은 점수로 잘 주시는 그런 담당하는 위원분들이 잘 안 계세요. 왜냐하면 학부모 위원도 오고 하시다 보니까는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까지 점수를 줘서야 되겠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많으시고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큰 제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퇴학이 나올 수도 없고 제일 높은 수준이 전학인데 이 점수로 해가지고 전학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그 학생들을 마주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교보위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결국 그 학생이 우리 반 학생이었을 경우에는 제가 교보위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그 학생한테 처분을 줬는데 그러면은 그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감정이 안 좋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민원인을 하루
이틀 보고 끝내는 사이가 아니라 1년 내내 봐야 되다 보니까 그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속 가야 한다라는 것이 예. 나중에 또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교보위 자체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조금 더 손이 봐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보위에서 나온 처분이 강제성이 떨어지고 특히 예.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현실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악성 민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형사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실효성이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에 대한 그 마음 아픔과 상처가 너무 큰 이런 부분들은 전보 조치, 아까 제가 전보를 함으로써 그 서로 치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한 그 가해 학생의 경우 예. 이 학생도 우리는 우리 학생 건강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치료센터에서 또 얼마든지 또 치료를 또 통해 가지고 또 우리 교육에 다시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이 교육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악성 민원은 직접 고발하고 학생과 선생님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겠다 이제 이런 네. 내용인데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이번 달 말까지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원이 어떻게 생활 지도를 해야 될지 기준을 이제 뚜렷하게 마련을 하고 통합적인 민원 창구를 만들어서 개별적인 교사의 고통을 좀 덜어준다는 취지가 될 걸로 보여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먼저 그런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경우에 거기에 꼭 교사를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만들어지는 지침 내용을 보면은 학교 현장을 너무 모르시는 행정관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침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생활지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꼭 이제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한 분 정도 뭐 구색 갖추기용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께서 참여하셔가지고 꼭 현장의 어려움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도 이제 교장 선생님들께서 예전에 그런 것을 이제 넘어서서 적극적인 생활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교육적으로도 뭐 역량도 충분하신 교육자시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들을 조금 더 전담적으로 맡아서 생활 지도를 해줬으면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예.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출결과 관련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나이스 시스템이 이제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민원 창구도 좀 일원화하고 학부모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출결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 마련이 되다 보면은 학부모님들과 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현장 상황을 아는 교사들을 좀 참여시켜 달라. 네. 그 이야기.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문제 학생들을 전담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는 요구를 이야기하셨네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될까요? 예,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화해 치유 조정단이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만들었는데 서로 화해를 하고 아무리 좋은 판결일지라도 화해보다 못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함께 교육 공동체로 같이 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현장에 방금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무래도 부대낌이 크기 때문에 그 울림이 크기 때문에 울림의 그 큰 목소리를 대변을 우리는 드려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통을 해서 공감을 해서 최대 공약수를 모아내는 아마 이 교육부가 아마 오늘 내일 사이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낼 텐데 저희들도 그 우리 교육청에서는 화해 조정단을 만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해 조정단은 아무래도 우리 그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그 결정됐던 그 처리도 좋지만은 그 처리를 잘 슬기롭게 서로를 상처를 이걸 서로 보듬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는 이런 공감 속에서 이 교육 공동체가 새롭게 복원시키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해 치유 조정단의 역할이 이제 강화될 필요성을 강조해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학생 인권 조례 의 개정 필요성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를 두고도 찬반 양론이 이제 맞붙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동안 너무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교권을 이제 와서 좀 강화하려다가 학생 인권이 너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는데요. 두 분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게 학생 인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만을 문제를 삼으면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공동체가 다 파탄이 되는 겁니다. 학생만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교육이라는 것은 전부 다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말처럼 선생님도 선생님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저는 학부모도 학부모 역할이 있어야 된다. 학생도 학생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교육의 삶 주체가 똑같은 방법으로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아니다. GDP가 4만 불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마당에 학생 인권 조례만을 특별하게 강조한다는 것은 이건 난센스다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고 보고 함께 교육 공동체가 복원을 시키는 권한과 책무를 동시에 수렴하는 우리 5.3.1 교육계획의 그 파탄이 27년 동안 이어왔다면은 이제는 우리 그야말로 부산 강력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대부산 시민 교육 공동체 토론회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같은 공통 최대 공약수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학생 인권 조례만을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난센스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시각이신 거죠, 그렇죠? 학생 인권 조례만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안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이것도 포함해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학생 인권 조례만을 여기에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비슷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학생인권 조례는 말 그대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법의 위계에서 가장 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 자체는 법 자체적인 위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시도교육청별로 이제 인권 조례를 보면은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뭐 교육복지의 자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제일 최상위 헌법의 기본권으로 이미 보장이 다 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 인권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면 교사들에게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인권도 당연히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학생 인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교사들의 권리,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은 그러한 내용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헌법에 있는 내용도 사실 제한이 가능합니다. 기본권이 다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학생인권 조례가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엇이든지 해서 된다.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성장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 분 모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부분 좀 강조하고 싶으신지 듣고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최근부터. 예, 선생님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결국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 학부모님은 이제 그야말로 학교와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생과의 그 관계성을 잘 다시 한 번 더 우리 생각을 해 좀 주십사 하는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는 우리가 이 지금까지 이 정부가 추진해 왔던 학생의 인권의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저는 다 이제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계속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제는 이 교육의 3주체가 동시에 함께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교육 공동체가 다시 하루속히 복원시키는 것이 그 복원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좀 서로 이해를 하고 좀 더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그 지혜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2021년에 부산의 선생님께서도 이제 사망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자택에서 사망을 하시다 보니까 뭐 학교의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순직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이 방송되고 난 뒤에 선생님들께서 자조적으로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학교로 인해서 힘듦을 당하면은 학교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고 그게 방송된 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서희초 선생님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가르치고 교실에서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계속 가르치고 싶고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사들 어려움을 좀 잘 살펴주시고 법안을 개정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앞서서 많은 노력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사들의 어려움을 지금까지 너무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 교육청이 우리를 왜 이렇게 징계 대상으로만 보는가라고 생각 많이 했는데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많이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믿고 교육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보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교육부의 조사 결과 교권 침해 사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행, 그리고 협박같이 피해 양상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건강한 교육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학교가 바로 서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KF 부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